간호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상행동의 이해 부분의 뒤쪽을 좀 더 마무리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행동과 관련된 학습 목표인데요. 이상행동을 영역별로 구분하고 그 영역별 대표적인 증상을 분류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기억장애, 의식장애, 언어장애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장애입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로서 정신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등록하고 이것을 저장, 보유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회상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그 과거의 기억과 비교하면서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한 개체가 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경험을 이용해서 해석도 하면서 미래를 또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억을 나눌 때는 크게 두 가지, 리모트 메모리와 리센트 메모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리모트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 사실에 대한 기억이고요. 리센트는 최근의 사실에 대한 기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것, 어떠한 자극이 기억으로 남기까지는 그 자극이 있을 때의 그 상태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 자극이 지각될 때의 그런 정동 상태라든지 그 자극의 강도나 자극의 반복성, 그리고 과거 기억과의 연관성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식적으로 잘 기억하고 싶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얼마나 언제 다시 반복했을 때 더 잘 기억이 남는가 이런 것들을 학습에 활용하기도 하죠. 이러한 기억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기억 장애인데요. 기억 장애의 형태는 기억 과잉, 기억 상실, 기억 착오 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기억 과잉은 기억력이 정상보다 항진되어서 이 지나치게 불필요한 것까지도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보통 조증 상태나 아니면 편집증적 상태에서 이러한 기억 과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억 상실은 건망증이나 또는 망각이라고도 하고요. 이 특정 사물이나 이 시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물이나 어떤 상황, 시기에 따라서 일부가 기억 상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해릭성 기억 상실이라든지 기질성 기억 상실, 전진성 기억 상실, 후진적 기억 상실이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해릭성 기억 상실은 이 해리 장애의 하부 영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로 기억에서의 그런 회상, 다시 말하면 재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에 장애가 있는 것인데요.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갑자기 어떤 선택적인 기억의 상실을 보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갑자기 어떤 특정한 부분에 기억 상실을 보이다가 또 갑자기 또 회복이 완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리석 기억 상실의 유형에는 국한된 기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재생 또는 회상하지 못하는 어떤 복소적 기억 상실과 자신의 생활사에 대한 그런 기억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그런 전반적 기억 상실, 그리고 국한된 기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 전체의 회상이나 그런 재생은 불가능하지만 그 일부분은 또 가능한 선택적 기억 상실과 또 그 당시 환경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되게 순차적으로 쭉 이어서 기억하지 못하는 지속적 기억 상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리성 기억 상실이 발생하는 것은요, 보통 이러한 발병은 사춘기와 청년기에 시작이 되고요, 또 성별로 보았을 때는 여성에게서 많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아니면 천재지변과 같은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발병이 많이 하게 되고요. 해리 장애에서의 그런 기억 상실은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의 이득이 있는데 우선 대상자에게 이 어떤 당장의 불안으로부터는 회피하게 하는 1차적인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불안한 사건으로부터 이러한 기억으로부터 이제 대상자가 회피할 수 있다는 그런 1차적인 이득이 있고요. 이렇게 또 해리성 기억 상실이 있었을 때 부수적인 2차 이득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2차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책임의 회피나 이 타인의 관심을 받는 등의 그런 2차적인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해리성 기억 상실의 예를 들면 뭐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후에 갑자기 최근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시간에 대한 진압력 장애와 의식 혼돈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이 해리성 기억 상실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질성 기억 상실인데요. 이것은 기억의 등록과 저장 부분에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신경학적인 소견과 그런 의식, 이 진압력의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질성 기억 상실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기질성은 이제 서서히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 상실이 되게 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복도 되게 서서히 되거나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완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발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건망증은 뭐 뇌 독성이나 노인성 치매, 동맥경화증에 의한 어떤 정신증, 그리고 기타 물질 장애의 경우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전진성 기억 상실, 후진성 기억 상실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억 상실의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기억 상실은 대부분 후진성과 전진성의 요소를 다 포함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어떤 전진성의 어떤 시점 이후에, 전진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점 이후에 특정 최근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노인성 퇴화 현상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후진성은 어떤 시점에 그 시점 이전의 기억을 상실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중추신경계 손상 시점 그 직전부터 해서 그 수년 전까지의 그런 아주 광범위한 시간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어떤 시점에서 그 이전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개인의 아주 전 생애를 다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개인의 인적 사항 같은 거, 개인적인 사항 같은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도 다 기억하지 못한다. 그럴 때는 꾀병이나 아니면 해리 장애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진성 기억 상실은 주로 뇌의 외상이라든지 간질 발작 후에 또는 정기 경련 치료 후에 주로 보인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억착오인데요. 기억착오는 착각을 하는 거죠. 과거에 없었던 일을 마치 있었던 일처럼 기억하거나 또 사실과 좀 다르게 기억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기억착오는 결국엔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려는 어떤 무의식적인 기전에 의해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조작해서 결손된 부분을 메우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없었는데 있었던 것처럼 기억을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한다는 것은 결국엔 자신의 기억이 이제 끊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제 그 무의식적으로 조작해서 메우는 거죠. 그러한 현상을 얘기하는 것에 이제 작화증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노인성 정신질환이나 코르사코프 증후군에서도 이런 기억착오는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작화증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없었던 일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일어났던 일을 좀 위장을 하거나 아니면 왜곡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망상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작화증과 같은 경향이 이제 병적으로 되게 과장돼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사실에 대해서도 되게 오해하고 왜곡하거나 또 거기다가 이제 자신이 상상한 거, 공상한 것을 덧붙이거나 아니면 뭐 사실에 근거가 없거나 또 적은 일에 대해서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그 기시 현상과 미시 현상이 있는데요. 기시 현상은 처음 경험하는 것인데도 마치 과거에 경험한 것처럼 느끼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간질 발작 후에 나타나게 되고요. 이 데자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봤다라는 뜻의 프랑스어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아마 여러분도 겪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 90% 이상의 사람들이 평생 한 번은 겪는 현상입니다. 이 데자뷰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이미 내가 경험한 정보와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들어온 정보가 있는데 그게 예전에 경험한 것과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되면은 이제 해마라는 곳에서 이제 기억을 떠올리는데 떠올리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특정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또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내가 옛날에 경험한 것과 되게 비슷하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데자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경험한 것과 비슷하긴 한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내가 이것을 이전에도 겪었던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느낌, 이것을 데자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시 현상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과거에 많이 경험한 일인데도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개는 신경증이나 조현병에서 나타나는데요. 정상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피로하거나 굉장히 지치고 되게 강한 감정 상태에서는 이러한 미시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식장애입니다. 의식장애. 그래서 의식이 명료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에서부터 이것을 이제 중추신경까지 전달하고 또 이걸 이해하고 해석하는 이 전 과정에 이상이 없다. 그것이 의식이 명료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통각 기능이 손상이 되지 않고 완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통각 기능을 위해서는 주의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통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상태나 사고로 인해서 이 변화된 지각으로 자신의 감정과 사고에 의해서 경험을 분석하고 통정하고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전반적인 지각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감각적으로 주어진 바를 이제 명백하게 의식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자신의 그런 의식과 연관성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받아들인 자극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되게 선택해서 집중하고 또 이제 과거의 경험과 연관시켜서 끊임없이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의식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장애가 생겼을 때를 살펴보자면요. 우선 첫 번째는 의식의 혼돈입니다. 의식의 혼돈은 이제 가장 의식 장애 중에서 가벼운 상태죠. 그래서 뭐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되게 신속하고 빠르지 못하고, 그다음에 진압력의 장애를 좀 보이고 그런 주의력이나 사물에 대한 이해력이 감퇴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독성 물질에 대한 그런 중독이라든지 뇌 손상, 간질 발작과 같은 이런 전반적인 뇌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문제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드물게는 뭐 히스테리나 해리 장애에서도 이런 의식의 혼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식의 혼탁인데요. 이것은 의식의 혼돈보다 정도가 좀 심한 의식 장애로서 이 지각력과 또 주의력이 상당히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주변 환경이나 이런 언어에 대한 이해력도 거의 이제 없는 상태라고, 많이 상실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나중에 이제 벗어난 후에도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의식의 혼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주로 뇌의 산소가 부족하거나 뇌 감염이라든지 뇌 외상과 같이 중추신경계의 기능장애를 초래하는 이 모든 전반적인 질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드물게는 또 심한 해리 장애에서도 이 의식의 혼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망인데요. 선망은 단기간에 발생하는 의식 장애와 인식 변화를 이야기하고요. 이 선망은 의식의 혼탁이 심해지면서 빠지게 되는 상태로 지연압력의 장애라든지 외부 자극에 대한 주의력 감소와 같은 다양한 이런 인지장애 징후가 나타나게 되고요. 정서적으로는 되게 불안정하고 초조하고 방황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건 자율신경계 부조화 증상과 착각과 환각까지 보이게 됩니다. 선망은 이 선망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여기가 어디고 내가 지금 왜 여기 있고 지금 어느 때고 이런 거에 대한 진압력이 상실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대상자가 느끼기에 굉장히 지금 공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공포를 유발하는 어떤 심한 환각이나 착각이나 공포감 등을 많이 느끼게 되어서 거기서 자꾸 벗어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보통 선망은 밤에 그 증상이 시작되고 또 이제 밤에 또 증세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기복이 심해요.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갑자기 좋아졌다가 또 뭐 좋았었는데 갑자기 안 좋아지는 등의 좋고 나쁨의 기복이 되게 심한 급성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단기간에 경과를 갖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되게 갑자기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하지만 이것이 뭐 되게 만성적으로 장기간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이때는 이제 자신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걸 탈출하기 위한 여러 나름대로의 시도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대상자를 관찰하고 지지하는 간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망은 뭐 단순히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뭐 ICU라든가 그러니까 뭐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환경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은 환경이면서 낯선 환경이고 그리고 보호자가 옆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고 여기는 어디지? 이런 선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도 많이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 선망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하나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me out of here. Mr. Williams. Mr. Williams. Yeah, what? Mr. Williams, what's going on? I want to get out of here. I want to get out of here. Mr. Williams. You're keeping me. I don't want to stay here. Mr. Williams, I'm the nurse practitioner. Barb, remember me from yesterday? No, I don't. You're in the hospital. You're in the hospital. Get me out of here. Let me get your glasses for you. Delirium is a sudden onset of confusion that can happen when someone becomes ill. It can happen at any age, but those most at risk are the very young, the very old, and the very sick. Delirium. I was told I had that, and I was very confused. I misinterpreted a lot of things in the environment, sounds. I would hear sounds in the walls, and hindsight's always clear. I knew it was oxygen. And I called my sister and like, you have to get me a hammer to let the birds out of the wall. A person with delirium cannot think clearly, has trouble paying attention, and is not aware of what is going on around them. Delirium can cause a person to see or hear things that are not there, but seem very real to them. Treating delirium as soon as possible is extremely important to a patient's recovery. Care providers do not know your family member as well as you do and may not recognize behavior changes right away. It is critical for family members to make staff aware when they see changes, such as unusual sleepiness or lethargy, extreme restlessness or agitation, inability to recognize family or relatives, confusion about where they are, saying strange things, resistance to medical care. Delirium is very stressful for patients and can slow down the recovery process. The sooner it is recognized, the better. 40 to 60% of hospitalized patients may experience some form of delirium. That is why it is so important for families to inform staff when they see something that is different. 네, 선망에 대한 영상을 잘 보셨죠? 그래서 선망은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치료를 받던 환자가 갑자기 눈빛이 변하면서 이제 여기를 나가겠다 하는 이런 치료에 굉장히 비협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진압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환자를 잘 아는 보호자들이 옆에서 많이 지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의료진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환자 보호자에게도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설명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 의식 장애로는 혼미와 혼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미와 혼수는 선망보다 더 심한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의식 장애 중에서도 그 정도가 가장 심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시민성 요인에 의해서 또는 기질성 요인에 의해서 초래될 수가 있는데요. 이 대상자는 이때는 이제 주변 상황을 이제 파악하거나 인식하는 것을 못하게 되고요. 외부 자극에도 거의 반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통증을 의식 확인할 때 강한 통증을 주었을 때 일시적으로는 깨울 수 있는 정도가 이제 혼미이고요. 이제 만약에 시민성 혼미다 이랬을 때는 실제 의식에 단절이 없는데도 마치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깨어나는 기질성 혼미랑 달리 갑작스럽게 공격적인 행동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우울성 혼미나 긴장성 혼미,
뭐 심한 무력감에 의한 혼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수는 이 혼미가 더 이제 극심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모든 정신 활동이 정지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어떤 자극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심장과 호흡과 같은 어떤 생명 유지의 그런 기능만 할 뿐이지 의식은 완전히 없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언어 장애인데요. 사람은 이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죠. 언어를 통해서 나의 생각, 나의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 언어 장애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표현이나 아니면 의사소통상의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선 언어 압박인데요. 이것은 이제 말의 흐름이 아주 빠르고 말의 양이 많은 상태고요. 이거는 뭐 스스로 통제도 안 되고 막 중간에 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막 빠르게 많이 말하도록 되게 강요받은 것처럼 굉장히 지나치게 수다스러운 이런 조증의 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병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증상인데요. 이때는 이제 말의 일관성과 논리성은 있으나 말수가 많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언어의 빈곤은 이제 말의 양이 적은 거죠. 그래서 질문에도 굉장히 단음절의 반응만 보이게 됩니다. 특히 조현병에서 굉장히 짧고 간단한 그런 공허한 대답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 발음 장애는 이거는 이제 단어를 선택하거나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맞지만 발음이 이제 곤란한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능장애인데요. 이것은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능력과 뭐 판단, 언어, 논리력, 뭐 추상적인 능력, 뭐 적응적인 행동 양상 이런 것 등의 이런 고등의 그런 지적 개념의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단순한 지식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막 딱 고정되어서 변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상황에 의해서 환경이나 어떤 교육적인 측면, 정서나 동기 등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능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에서 우선 지적 장애는요. 발달 시기에 시작이 되고요. 연령이라든지 성별, 뭐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일치하는 그런 또래에 비해서 개념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실행적인 그런 영역에서의 그런 지적 기능과 적응 기능의 결함을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회문화적인 이런 맥락에서 이제 관찰되고 이제 해석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신경인지 장애인데요. 이것은 이제 일단은 정상적인 기능까지 잘 발달이 되고 바르게 되었다가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평균 이하의 지능의 감퇴를 보이는 건데요. 이제 인지 장애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 대상자는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사건과 통합을 하지 못합니다. 1차적인 이제 인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뇌 자체에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고요.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그 다음 이제 그거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인지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인지 기능 장애는 후천적으로는 기억이나 언어, 판단력과 같은 이런 여러 인지 기능의 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이런 전반적인 임상 증후군을 다 일컫게 됩니다. 다음은 판단력 장애인데요.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사정하고 평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뭐 그들의 그런 인과관계나 관계성을 해석을 해서 올바른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책임도 질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요. 판단력은 보통 이제 현실에 대해서 현실 검증력이 따라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 검증력 장애는 주로 이제 조현병이나 어떤 기타 정신증적인 그런 장애에서 이 현실 검증력 장애는 많이 관찰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조현병 환자가 많이 겪는 환청이나 환시 같은 것도 실제 현실에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현실 검증력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과거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로 이 나라는 어떤 존재가 굉장히 탄탄해요. 그러면 이 외부와 그 내면, 그러니까 외부와 내면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가능하겠죠.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탄탄하면. 근데 이제 나라는 존재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어디서부터가 나이고 어디서부터가 외부인지가 굉장히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내 외부에 있는 것과 내면에 있는 게 굉장히 융합되면서 굉장히 헷갈리는 착각을 일으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울리는 소리도 마치 진짜 밖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눈에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도 이제 현실 검증력과 관련된 얘기고요. 이렇게 현실 검증력이 불안정할 때는 외부에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외부를 바라볼 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상태를 비추어서 바깥의 상을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것들에 비추어서 바깥의 상을 해석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굉장히 왜곡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세상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무서운 공간으로 여겨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해칠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남력인데요. 진남력 여러분 잘 아시죠?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제 대상자에게 시간에 대한 진남력을 확인할 때는 뭐 날짜, 요일, 달, 계절, 입원 기간 등에 대해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장소 같은 경우에는 뭐 거주지라든지 지금 병원이나 아니면 병동 이름이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름이나 나이, 가족, 그 다음에 의료인, 나 지금 누구인 것 같냐 이런 것들을 식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함으로써 알 수가 있고요. 흔히 이제 진압력은 기질적인 장애나 어떤 장신 장애에서 급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애가 오는 순서는 시간, 장소, 사람 순으로 이제 장애가 오게 되고 호전될 때 또 그 반대 순서로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병식이에요. 병식은 뭐라고 하죠? 이 자신이 질환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들은 병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병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고요. 이들은 현실 검증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